이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좀 대한민국 정세가 엄청 위험합니다. 오늘 우선 그 얘기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1월달 들어서서 지금 북괴가 미사일을 이미 4번 쏘고 있습니다. 1월 5일날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은 이른바 초고속 미사일이라고 속도가 이른바 음속의 5배, 마하 5짜리 음속의 5배짜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일 뒤에 11일 날은 무려 마하 10, 음속의 10배 가까운 초고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 초고속이 미사일은 이 기술이 중국이 지금 세계 최고고 러시아가 그 다음쯤 되는데 미국이 오히려 많이 떨어져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 북괴가 중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미사일을 2번 쐈다. 안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드가 성주에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도 여러가지 무슨 레이더망이 있고 정찰 비행기를 보내서 그 위성 촬영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대비를 하고 하는데 음속의 5배, 10배짜리 초고속 미사일이 날아오면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선제 탐지도 안 되고 그거를 공중에서 요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저 북한 애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한 50개 되는 핵탄두를 쓸 필요도 없이 그 미사일 몇 방만 쏘면은 대한민국은 완전히 초토화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 14일날 쏘더니, 아니 11일날 쏘더니 사흘 뒤에 11일날은 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쐈는데요. 이거는 발사대를 고정시키지 않고 철도 위에다 달아가지고 철도 위에서 운행을 하면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일날 또 사흘 뒤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번에 거는 KN-23인가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이라고 아주 저속으로 날아와가지고 레이더가 탐지할 수 없는 미사일을 실험을 했습니다. 4번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우선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데 상응하는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심지어는 몇 시간 동안이지만은 전 미국의 공항에서 비행기 이륙을 금지시키고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해군 기지가 있는 미국 샌디에고에서 아브라함 링컨 항공모함 항공전단이 출발을 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우리 동중국해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동중국해에 미국의 항공모함 3척이 들어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상륙기습함, 사실상 이것도 수직이 착륙하는 F-35라는 비행기를 한 100여 대 갖고 있기 때문에 항공모함 수준입니다. 자관 이게 2척.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항공모함이 오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항공모함을 호위하기 위해서 구축함, 순양함 그리고 여러 경비담 뿐만 아니라 바다 밑에는 원자력 잠수함이 꼭 한 척 또는 2척이 따라와서 항공모함을 보호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중해에 트루만이라는 항공모함 하나 빼놓고는 모든 항공모함이 지금 동중국해 제주도 남단 대만 군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북한의 도발을 지금 대비하고 중국이 장난칠 것을 대비해서 엄중한 지금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청와대라는 데서는 무슨 북한이 쏜 게 사정거리 것들이 있다고 소리하고 군사 도발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그 중간에 여러분 아시죠? 문재인이는 저 김정숙이 데리고 중동에 가서 저 아랍에미리트 갔다가 사우디 갔다가 이집트에 가서 피라미드 관광 시큰하고 오늘 아침 오전 9시 반에 서울 도착했죠.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엄중합니다. 곧 전쟁이라도 일어날 법한 그런 엄중한 상황이고 바로 중동에는 우크라이나를 국경 3면을 러시아가 지금 10만 명을 정예병을 동원해서 지금 아주 호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난다는 지금 얘기가 며칠 전부터 계속 좀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북한 애들이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과연 이렇게 놀 수 있느냐? 첫째는 미국이 지금 북한을 대접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주한미군 대사가 지금 없어진 지 10개월인데
임명이 안 됐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북한 애들은 북한이 살 길을 찾으려면은 미국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좀 하자는 그런 압박으로 미사일을 쏜다. 또 두 번째는 지금 가뜩이나 유엔 제재가 5년간 계속되는데 코로나까지 2년간 덮쳐서 중국이 지금 북한이 아주 경제 상태가 파탄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 문재인이 보고 야 빨리 약속했던 돈 좀 보내, 기름 보내, 그런 압박으로 또 지금 미사일을 펑펑 쏘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번 선거에 어떤 장난을 치는 거라. 과거에 여러분 북풍하는 말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자, 선거가 임박했을 때 계속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가 되면은 사람들 심리가 아이고 이거 아주 안정되게 가야지,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게 낫냐. 그래서 결국 집권 여당을 도와준다는 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치판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이 문재인이 좌빨들 집권 연장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음모도 배제되어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문재인은 지금 해외 돌아다니면서 계속 종전선언하자 그러고 또 돌아다닙니다만은, 자 여러분, 2월 16일이 김정일이의 생일입니다. 이거를 북한에서는 광명절이라고 아주 높이 받드는데 바로 어제 그제 북한 노동당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에 미국이 대화하고 유엔 제재를 안 풀어준다면 지난 18년 6월달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우리가 중단했던 여러가지 조치를 다시 재개하겠다. 이 뭐냐? 구체적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재개를 하고 또 핵탄두 실험을 재개하겠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바로 2월 16일 김정일이 생일날인 광명절을 계기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지금 엄청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선거에 지금 정신이 다 빠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군사적 긴장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판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탄핵 무효로 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중단이 되고 파괴가 됐다고 우리는 주장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 원칙에 따른다면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이 정치 일정은 불법입니다. 지금 올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가짜 세력인 이 탄핵 세력, 이 문재인 좌파 세력들이 하고 있는 불법적인 정치 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탄핵 무효 세력은 힘이 없고 이 자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을 차지한 집권자로서 이달이 정치 일정을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다수 국민들은 이 판에 들어가가지고 윤가로 바꾸면 정권 교체다 이런 데 빠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본에서 제가 연설을 하는 저 입장은 어떤 그런 정치 일정을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선거판을 냉철하게 보실 수 있느냐는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그 정제를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저 좌파 이재명이 쪽은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지지율이 35%대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 추월되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람이 많이 죽어갔는데 특히 세 번째 분 이재명이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그 이병철 씨가 그 모텔에서 의문사 한 이래로 도대체 이재명이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야 하느냐. 이재명이 주위에 어른거리는 죽음의 어떤 행진, 이런 분위기가 돌면서 심지어 대깨문들에조차도 과연 이재명이를 대통령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호남에서 평균 한 60%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 전에 다른 좌파 민주당 후보들에 비한다면 사실상 호남이 이재명이를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일부 지역에서는 40%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호남 사람들조차도 이재명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저 친구는 이른바 민주화 운동 세력이 아니다.
그러한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두 번째, 도덕성 문제에서 그래도 민주화 세력들은 사회 정의를 위하고 약자를 위한다는 어떤 도덕성을 가졌는데 이재명이한테서는 그런 걸 볼 수가 없다. 저자는 과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 그래서 실제 여러분 민주당 당원 4,700명이 지난주에 이재명이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자격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장동 저 망령을 이재명이가 떨칠 수 없습니다. 자, 바로 며칠 전에 이른바 정영학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같이 해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세무사 출신의 정영학이라는 분, 이분도 한 1,000억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걸 알고 이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김만배 등등과 하는 전화를 전부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걸 들고 가서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자기는 구속되지 않고 지금 빠져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자도 최근에 불안을 느낀 겁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자기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담보로 뭐 자기가 갖고 있던 녹취록을 일부를 한국일보에다가 갖다 제보를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검찰 애들이 다 갖고 있으면서 일부만 하나하나 따고 있는데 불안하니까 이 정영학이가 한국일보에 녹취록을 갖다 줘가지고 한국일보가 지금 하나씩 터뜨리고 있는데, 자, 이 녹취록에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김만배가 알다시피 어디 기자하던 애가 거기 화천대유인가 그 프로젝트 완전히 돼서 무려 1,000배가 넘는 무려 한 8천억 가까이 되는 이득을 가지고 각자 그냥 1, 2천만 원 1, 2천억씩 나눠 먹었지 않습니까? 김만배하고 이 정영학이 하는 통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분양을 해가지고 A12-9 분양을 했는데 거기서 이익이 우선 1차로 생긴 게 420억이야. 420억을 어떻게 나눌 건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본에 야, 그 50억 주기로 했던 사람들 있잖아. 거기부터 하나씩 나눠주자. 그래서 이름이 막 거론되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이미 국회의원 사표까지 낸 우리 곽상도 의원도 있었지만은 여기에 특검했던 박영수 나오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이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해서 대통령 탄핵을 일으켰던 김수남이 전 검찰총장 놈도 50억 그게 들어가 있죠. 최재경이라고 민정수석 했던 놈도 50억 명단에 들어가 있죠. 이 50억 나눠주는 얘기를 서로 나누는 거. 그러면서 김만배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야 이건 말이야, 이런 큰 사건이 터지는데 언론에 한 놈도 문제 삼지 못하는 놈 없지 않냐? 왜 이런지 알아? 내가 말이야 매일 저녁마다 시청 공무원들 데리고 술 먹고 다 대접해주고 있고, 또 언론사 내가 알아서 하고, 또 한 달에 2번씩은 걔들 불러서 골프 치고, 그러니까 모든 게 형님 덕분입니다. 이러면서 김만배가 뭐랍니까? 야, 이번에 저 오리역인가 뭐 거기도 뭐 좀 개발한다는데 그것도 우리가 먹어야 돼. 성남은 말이야 우리 거야, 우리 거, 내 거야. 야, 이렇게 해서 돈을 막 나눠 먹는 게 진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 몸통인 이재명이가 허가를 안 해주고 이자들이 이렇게 돈을 벌고 나눠 먹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 이재명이를 지금 아직도 입건도 하지 않고 이재명이 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지율은 정체되어 있고 다들 알습니다. 저 도덕성 평균 사람도 안 된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지금 이재명이 심각한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뭐 제가 그쪽 사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다음 주 일주일 설 전에 고비일 겁니다. 요 사이에 지금 후보 교체하자는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고비를 잘 넘기면은 이재명이 또 살아나서 또 가겠죠. 하지만은 굉장히 어렵죠. 자, 도저히 이재명이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서면은 저쪽은 저쪽대로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겠냐. 자, 그쪽. 그리고 또 이쪽에, 자, 우리 윤석열이 이쪽 한번 봅시다. 이쪽은 그 부인, 제일 그 문제가 되는 그 부인의 문제가 지난 일요일 날 MBC를 통해서 그 녹취록이 터진다 그래가지고 긴장을 했는데, 자, 녹취록이 나온데 뭐 별거 아니로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와, 김건희 똑똑하대. 아, 김건희 뭐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고 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김건희 무슨 팬클럽이 뭐 갑자기 3만 명이 늘었다. 김건희를 뭐 무슨 줄리가 아니라 뭐 무슨 줄리어스 시자에 비교를 하고 난리가 났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이 엄청 올랐다. 그래서 진짜 선거 다 됐다 뭐 이런 분위기가 돈다 그러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우리 애국 동지님들께 여러 차례 하지만은 저는 지금 한 9개쯤 되는 여론조사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게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데 의뢰를 받아서 하지 않는 한국갤럽 조사를 그래도 보고 있는데, 오늘 토요일 아닙니까? 어제 발표됐거든요. 그러니까 20일 그저께까지 가장 최신 한국갤럽 여론조사 어제 발표된 거 보면은 이재명이 34, 윤석열이가 33, 안철수가 17로 나옵니다. 그동안 다 까먹었던 지지율을 다시 이제 수습을 해서 좀 올라가고 있고, 다행히 김건희 그 녹취록도 큰 문제 없이 좀 넘어가서 이제 지지율이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중인데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5% 가까이 다음 주 말까지 윤석열이가 치고 나가야지 음력선을 지나면서 승세를 굳힌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자, 첫째, 김건희 리스크 다 해소됐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선 MBC가 했던 거는 전체 한 450분 분량 중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어떤 얘기들이 있냐? 지금 저 서울의 소리다, 저 무슨 열린 공감 TV다,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계속 매일 막 1시간씩 2시간씩 계속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MBC에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도 문제가 많습니다. 자,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첫째, 미투 사건. 이게 어떤 강압적인 어떤 권리를 이용해서 그 여비서들, 이런 그 연약한 여성들을 성폭행한 이 문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뭐 서로 도와갖고 둘이가 해놓고 말이야, 돈 안 주니까 터져 나온 거 아니냐. 보수는 돈으로 다 처벌하니까 괜찮고, 그러면서 안희정이 우리는 불쌍하다고 생각해. 자, 그렇게 되면은 안희정이한테 피해를 입었던 그 김지연이라는 여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여성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김지연이한테 막 수많은 댓글들이 오고 김지연이가 제2차, 제3차 지금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박한 성폭행 문제의식을 김건희가 드러내놨습니다. 자, 두 번째, 그동안 12월 초에 1차 대국민 사과 성명을 하고 할 무렵에 윤석열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말이야, 정치라면 막 질색을 해. 정치한다고 내가 나서니까 말이야, 이혼장 쓰고 가라 그랬다. 정치는 모른다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녹취록을 봤더니 정치를 모르고 있어요. 김건희가 정치 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7월 달에 윤석열이가 공식으로 저기 저 미국 대사관 뒤에 이마 빌딩에 선대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비선 조직이 있다. 서초동 선대본부가 있다. 서초동 아지트가 있다. 그게 바로 어딥니까? 그게 이 김건희가 하고 있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아닙니까? 이번에 거기에 이 녹취한 이명수라는 촬영기사 불러다가 강의시키고 강연료 명목으로 돈도 100만원 주고, 거기 선대본부 별도의 비선 조직을 지금 김건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하고 있어요. 특히 여자가 이번에 발언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누가 시킨지 알아? 보수가 있잖아, 보수. 그러면서 윤석열이는 빠지는 거예요. 아주 정치의 귀신이 선대본부 다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 거짓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니 도대체 여기에 왜 이렇게 무슨 무속인 무당들, 법사, 도사들이 많습니까? 본인 스스로 얘기하자. 내가 웬간한 무속인보다는 더 잘 알고 내가 말이야 더 따라 맞춘다고. 그냥 점치러 다니고 도사, 법사고 구다고 매달 거기 그냥 푸닥거리하고. 실제
성년이 선대본부 뭐 네트워크 본부라는 게 완전히 그런 무당들이 돌아가 무슨 건진법사. 그래서 그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하고, 심지어 작년에 나왔지 않습니까? 뭐 이름이 무정이라 그랬나 무공이라 그랬나 천공이라 그랬나 어떤 도사가 특검 수사할 때 자기한테 물으러 와서 박근혜를 완전히 내쳐야지 네가 앞으로 큰일 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그렇게 잡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터뷰까지 나와 있는데, 자, 이분들이 대통령 당선돼서 청와대 가면 이제 솔직한 얘기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김건희가 대통령 일 다 하고 윤석열이는 맨날 저녁마다 친구 불러서 폭탄 좀 마실 것 같아요. 저는요 꼭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드려요. 김건희 하는 꼴을 보니까 대한제국 말기에 나라 팔아먹었던 민비 생각이 납니다. 이 민비를 명성황후라 그래서 이 좌빨 애들이 반일 감정을 고취시키는 거로 그 민비를 이용해 먹고 있지만은, 자, 민비의 실체를 한번 보십시오. 매일 저녁마다 경복궁에 국판을 벌려갖고 부닥거리 하는 그 무당들이 그냥 궁궐문을 들락거리고 매일. 그리고 전국 그 원찰이라는 그가 돈 보내갖고 재올리고 그렇게 부닥거리하고 해가지고 나라가 살아납니까? 그때 이 여자가 그냥 그 궁궐에 내탕금 다 쓰고 나니까 주소소, 우리로 치면은 지금 조폐공사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엽전 찍으러 그래서 300만 냥, 700만 냥 그냥 돈 찍어갖고 돈 다 쓸어먹고, 그러면서 중국에 붙었다가 러시아에 붙었다가 일본 쪽에도 한 붙어봤다가 미국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도저히 민비가 모든 일의 원흉이다 해가지고 그냥 물론 낭인을 보내서 그 살해하는 아주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만, 민비가 죽는 거 보고 고종은 겁이 나가지고 결국 이쪽 덕수궁 뒤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왔지 않습니까? 민비가 정치를 다 했거든요. 말아먹었거든요. 김건희가 들어가면 나는 그런 어떤 데자뷰가 보이지 않나. 자, 김건희는 뇌관입니다. 계속 지금 김건희에 관련된 여러가지 비리가 계속 얘들이 선거 마지막 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해소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한 가지, 자, 며칠 전에 여러분 홍준표 만났죠. 아니, 홍준표 안아야죠. 안고 내부 수습을 해야죠. 홍준표가 그래도 요번에 표를 많이 얻었잖아. 그런데 홍준표하고 둘이 비밀리에 얘기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까발려가지고 홍준표하고 완전히 그냥 멀어져 버려. 지금 이 윤석열 캠프는, 우리는 여러분 안철수와 단일화를 지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확실하게 이기는 걸 우리도 바라니까 단일화해서 후보가 바뀔 수도 있고, 어쨌든 확실하게 단일화를 해라 그러는데, 이준석이라는 자가 여러분 아시지만은 단일화가 필요 없다, 단일화의 효과가 별로 없다. 뿐만 아니라 안철수가 이미 17%까지 지지를 얻은 안철수가요, 설서면서 한 20% 가버리면은 쉽게 단일화에 안철수가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난 4년 5년 전에 여러 명이 나와서 홍준표 나오고 안철수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해서 그때 다 합치면은 안철수 그때 홍준표만 했어도 53% 아닙니까? 40 아니에요. 48%죠. 48%. 제가 착각했어요. 20 그때 홍준표가 25%였고 안철수가 21%, 46%입니다. 문재인이가 41% 얻었는데 둘이만 합쳐도 문재인한테 이 정권을 안 넘겨줄 수 있었던가요? 벌써 4, 5년 전에.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느냐? 이미 윤석열 캠프에서는 다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자강론이라는 말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뭐냐? 이미 됐는데 홍준표한테 그 국회의원 한두 명 장관 자리 하나 나눠주는 게 아깝고, 안철수한테 하면은 총리라도 줘야 되고 잘못하면 장관 서너 개 줘야 되는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아프리카의 맹수왕이라는 사자가 사슴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우리 그 동물의 왕국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자기 동료들을 몇 명해서 최소한 5명의 무리를 지어가지고 사자 한 마리를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 정과 사범에 아주 그냥 대한민국을 북한에 들어가 바칠지도 모르는 저쪽
친구가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쪽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홍준표가 그날 밤 둘이 단독 회담에서 아주 두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은 옳다고 봅니다. 첫째, 국정 운정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담보를 해라. 그건 무슨 얘기냐? 당신 지금 도대체 준비가 안 돼 있고 대통령으로서 5년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걸 내놔라. 경제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분을 모시겠다, 또는 뭐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구상을 좀 내라. 그건 두 번째 문. 처가 비리에 대해서는 엄단을 하겠다는 선언을 해라. 맞습니다. 저 윤석열의 문제는 이른바 본부장 아닙니까? 윤석열 본인의 본, 부인의 부, 장모의 장, 그래 본부장 비리가 있다니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설사 된다고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가 쪽에 어떤 비리가 있다면 이건 아주 엄정히 처벌한다 해서 사전에 어떤 그런 문제를 싹을 잘라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 당연한 말을 홍준표가 했는데 아마 기분이 좀 안 좋았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 세상이 또 기비져버리죠. 이래가지고 과연 윤석열이가 안정적으로 당선될 수 있냐. 우리 우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선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이 위급한 이런 국가안보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튼튼한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 다음에 저 뭐 민주당 가려고 했다가 그냥 갈 데 없어서 왔다는 이런 식의 얘기 버리고 확실하게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우리 우파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가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고비가 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미리 그 탄핵 관련 특검 수사 관련해서 아주 정말 참여하는 심정으로 입장을 밝히고 보수의 어떤 체제 유지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부탁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는 그런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켜봅시다. 국내외 정세가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고 한쪽은 지금 궁지에 몰려있고 그런데 한쪽은 자만심으로 싹 트서 태만하게 하고 그 주변에 어른거리는 무속인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양쪽 다 정말 우리로서는 선택하기 참 어려운 선택을 우리에게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아직 시간이 50일 남았습니다. 지켜보면서 더욱 냉철하게 이 시국을 관망해 보면서 우리 이제 병치료에 전념하고 계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제대로 가는 정상화될 수 있는 길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드리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